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 이를마이어의 충격 예언. 알로이스 이를마이어는 독일의 인물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도 인터넷상에서 계속해서 예언자로 주목받고 있다. 알려진 바가 적은 만큼 후술한 예언들에 대한 사실 판단이 확실치 않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언가이자 3차 세계대전을 소름돋게 그려낸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의 충격 예언이 떠오르고 있다 하여 소개하겠다. 1894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알로이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참호가 붕괴되어 땅속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이 아득해져 본인의 죽음이 앞에 다가왔음을 받아들이려던 그때 아군이 본인을 구하러 오는 환영이 보였다. 그 후 얼마 안 돼 아군들에 의해 구출되었고 구출 직후의 모습이 환영으로 보였던 그 모습과 같았다고 확신하면서 본인에게 미래를 보는 투시력이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이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접전지였던 베를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프라이라싱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마을이 폭격을 당하는 환영을 보게 된 알로이스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시바삐 대피하라고 소리쳤고 얼마 후 그 지역은 폭격을 맞게 되면서 대피한 주민들은 목숨을 구하고 믿지 않고 남았던 주민들은 사망하게 되었다. 전쟁 피해의 반경에서 멀리 있던 마을이 폭격당함을 예언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알로이스를 찾아 본인의 미래를 봐달라고 했다. 1947년 5월 사람들의 미래를 봐주던 중 어느 날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한다는 혐의로 이웃마을 목사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재판할 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아내가 당시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구와 어디서 있었는지 재판 현장에서 예언하게 되고 확인 결과 아내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다른 남자인 사촌동생과 집에서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맞춰서 예지력을 인정받아 자기가 아님을 입증하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바이에른의 왕족인 콘스탄틴 왕자와의 대화에서 전한 예언이 이 서기를 통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21세기에 들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과 소름돋게 맞아떨어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의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1차 세계대전에서 사고를 당했던 참전 용사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예언 능력으로 아군을 도왔던 예언가이며 자신의 예언 능력으로 경찰의 범죄 수사까지 지원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자신의 예언 능력을 판사에게 입증시킨 한편 자신의 죽음까지 내다보았던 영능력자이다.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을 일찍이 예견했다고 하니 과연 그는 누구이며 생전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보았다는 3차 세계대전은 무엇이었으며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남겼는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세계전쟁은 과연 일어나게 되는 걸까? 많은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많은 부분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예언이 된다는 것을 보니 실제로 일어나기는 하려나 보다. 물론 개인적으로 전쟁은 더는 없었으면 싶은 마음이 크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그 전쟁에 대하여 알고 최소한의 대비라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모로 소름 끼치는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다. 예언은 그저 흥미로만 감상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코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부탁드리며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 알로이스 이를마이어는 1차 세계대전 당시였던 1914년부터 1916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마이어는 전쟁 중 폭발로 참호에 파묻히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20년 그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키우게 되었고 결혼한 해에는 아버지로부터 농장을 물려받게 된다.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그는 자신의 예지력을 발휘해 1928년부터 수맥을 찾는 우물 건축업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영적 능력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하기 시작하던 중 그가 예언가로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는 계기가 생기된다. 1939년 발발한 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다. 그는 해당 전쟁에서 연합군의 공습 지점들을 예언하며 적중시키는 한편 아군인 독일군 실종자들의 위치를 알려주며 전쟁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때부터
이를마이어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점차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수많은 이들이 그의 가게 앞에 줄을 서기에 그는 자신의 예언 능력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작은 판잣집을 짓기까지 했고, 이를마이어는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그저 이를 서비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범죄의 역학을 명확히 예언함으로써 여러 사건에 연루된 시신들의 위치와 범죄자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1947년 당시 그가 사기 죄목으로 총 7차례의 전과 기록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를마이어가 자신에게 유리한 목적으로 투시를 불법으로 행했다는 혐의가 제공되기도 했고, 이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7년까지 바이에른 경찰의 형법에 따라 형사 범죄로 간주되었으나 재판이 진행되며 초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 고소인 7명 중 2명은 처음부터 이를마이어를 믿지 않아 고소했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5명은 끝내 이를마이어의 해석이 옳았다고 주장을 번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판사는 이를마이어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예지 능력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에 이를마이어는 판사의 부인이 당일 입은 모습과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정중시켰다고 한다. 결국 사기에 대한 유죄 판결은 무효화되었고, 법원 또한 확실성에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마이어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선의와 놀라운 능력을 증언한 많은 증인들의 의견이 크게 참작되었다. 이를마이어는 1959년 자신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간암으로 인해 숨을 거두게 된다. 그는 자신의 생애였던 1950년대 초반부터 자신이 죽고 난 이후의 일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언들을 적중시키게 되는데, 그 예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례 없는 경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전에 없던 믿음의 타락이 뒤따른다. 그런 다음 전례 없는 도덕의 부패가 일어난다. 엄청난 수의 낯선 사람들이 나라를 범람한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고 지폐는 그 가치를 잃을 것이다. 곳곳에서 혁명이 뒤따른다. 그런 다음 밤새 러시아인들이 서부를 습격하고, 이는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를 넘어 전례 없는 경제 회복이 있었고,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건들이 있었으며, 즉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디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 국외에서 혁명들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가 어디에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예언이며 상황을 명확히 캐치할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마이어의 3차 세계대전에 관한 예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죽음을 앞둔 그는 3차 세계대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새로운 중동 전쟁이 발발한다. 대규모 해군이 지중해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고 양국 간에는 긴장감이 고조된다. 그러나 실제 전투는 발칸 반도가 불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나는 큰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그의 곁에는 피 묻은 단검이 놓여 있었다. 이후 2 남자가 3번째 권력자를 암살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살인자 중 1명은 작은 흑인이고 다른 하나는 키가 조금 더 크고 밝은 생머리를 하고 있다. 발칸 반도의 거주 중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3번째 암살이 일어나며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은 동틀 무렵인 새벽에 시작되어 빠르게 확전될 것이다. 농부들은 술집에 앉아 카드놀이를 하고 있고, 창과 문을 통해 동쪽에서 온 검은 군인들이 보이며, 첫 번째 고통은 북서쪽 블루워터에서 시작하여 스위스 국경으로 옮겨간다. 그런 다음 동쪽에서 온 대규모 군대가 베오그라드로 진군한 후 이탈리아로 이동한다. 그 후 3개의 기갑 부대가 독일 서쪽 다뉴브강 북쪽에서 라인강을 향해 놀라운 속도로 전진한다. 대도시 프랑크푸르트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라인 계곡은 주로 하늘에 의한 공격에 의해 황폐하게 되며, 독일과 유럽을 침공한 것은 러시아 군대다.
이를마여는 권력자들이 암살당하는 것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 말은 곧 유럽의 많은 지역이 러시아에 의해 공격에 받는다고 말했고, 전쟁은 점차 확대되어 간다고 주장했다. 이후 큰 바다를 건너 보복이 오며 황세경이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동시에 진격한다고 하니, 큰 바다는 미국의 군대가 유럽을 구하기 위해 한다는 해석이 많으며,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침공한다는 황세경은 중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행기들이 날아가고 노란색 먼지가 비처럼 쏟아진다. 그것이 던져진 곳에서는 모든 것이 죽게 되니 그것은 하나의 긴 선이다. 이 선 너머에 있는 것은 모두 죽게 되며 황세경은 더 이상 서쪽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괴멸된다. 라인강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반달을 보았지만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노란 먼지는 곧 생화학무기 가능성이 높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반달은 핵폭발을 말한다는 분석이 아주 많다. 이후로도 끔찍한 예언은 계속된다. 결론적으로는 무언가 바다에 떨어짐에 따라 거대한 해일과 유례없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큰 어둠과 함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먼지가 나타난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사라진다는 말을 남겼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고 이후 긴 행운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다. 제가 본 것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죽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는 문장이 가장 소름 끼치는 문장이다. 이를마여는 노스트라다무스와 달리 그의 모국인 독일 밖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본질적으로 그는 또 다른 세계대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고,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감한 대도와 도덕의 타락이 뒤따를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돈은 그 가치를 잃어야 하고 혁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은 서유럽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구로 인해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함이 들었다. 나토와의 이권 다툼을 빗대어 어느 때보다 번영한 순간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도덕적 타락에 잇따를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201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끝에 일어난 결과로 여러 복잡한 이익 경쟁에 놓여 있다. 냉전 시대 당시 양 진영의 전선은 독일에 있었으나 현재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쪽으로 옮겨졌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입장에선 서방으로부터 받는 위협이 오히려 증가한 상태이니만큼 더 이상 완충지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그의 예언대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권력자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먼저 벌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를마이어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 오늘 영상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 흥미롭게 또는 유익하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피라미드 속 비밀의 방과 지하미궁. 이집트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단연코 세계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고대 왕대 무덤인 피라미드일 것이다. 이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는 아직 직접 직관을 해보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사실 사진으로만 봤을 땐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 돌이 하나당 약 2.5톤가량이고, 특히나 가장 크고 오래된 기자대 피라미드는 무려 230여만 개의 돌로 쌓여져 있다고 한다. 워낙 대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높이도 상당할 텐데도 그림이나 사진만 접했을 때는 그리 큰지 잘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높이를 좀 더 신경 써서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하게 지은 것도 놀랍지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높이였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이 기자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약 146.5m이고 1311년에 잉글랜드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8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고대에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많은 가설과 추측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고대인들도 와서 쌓아 올린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고고학자의 오랜 조사와 연구 끝에 피라미드는 당시 나일강이 범람한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업인들을 위한 일종의 실업 정책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의 참여 일지나 보수, 그리고 파업에 대한 기록물이 발견되면서 미스테리가 풀리는 듯했다. 쉽게 말해 지금으로 치면 일이 없이 놀 수밖에 없는 무직자들에게 도시의 환경 미화를 위한 꽃 심기나 도시 미관을 위한 휴지 줍기 같은 그 당시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명되진 못했다. 그저 이랬을 것이다라는 가설만 있을 뿐이다. 전 세계인들에게 여전히 최고의 미스테리 관광지 중의 하나인 피라미드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미스테리인 부분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호기심을 더해주므로 그 유명세는 뜨겁기만 하다. 예전에 쿠프왕의 피라미드에서 왕의 묘실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시신이 있어야 할 석관이 텅 비어 있었고 왕의 미라와 함께 묻혔던 보물 또한 없어진 상태였다. 물론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은 왜 존재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자들이 많은 고심 끝에 왕의 무덤이 아닌 그저 왕을 기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할 뿐이라고 한다. 이후에 일부 학자들이 피라미드 속 또 다른 비밀 공간을 찾으려고 수년을 있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2017년 피라미드 내부를 연구하는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 팀은 쿠프왕의 피라미드에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중세시대에 이 피라미드 속에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 아랍 왕조의 한 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세 개의 방을 찾았다. 가장 먼저 중앙에 위치한 쿠프왕의 무덤이 있어야 할 쿠프왕의 텅 빈 방에서부터 복도처럼 연결된 공간, 즉 대회랑이라는 곳을 지나 아래쪽에 있는 왕비의 방이 발견된다. 이후 새롭게 숨겨져 있던 공간을 찾아내게 되어 총 4개의 방을 찾아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고고학자 마크 레노는 BBC 인터뷰에서 이 공간이 피라미드 상부 무게로부터 대회랑, 복도 같은 부분에 지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둔 건축학적인 공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에 반박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의미 없는 건축학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공간 낭비라며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2020년 지금까지도 연구팀은 이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특별한 특이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비밀의 방에 대한 놀라운 주장이 있어 소개하겠다. 이집트 사막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지하미로, 즉 지하미궁의 존재 여부다. 미궁에 대하여는 영상을 만들었던 적도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또다시 미궁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겠다. 지하미궁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역사서에서 처음 기술하기 시작했다. 그는 BC 448년 이집트 지역을 여행하게 되고 그때 거기에 대한 기록을 서술하게 되는데 내용에 따르면 모일이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악어의 도시 근처에 지하 미궁이 있는데 말로는 표현 못할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겼다. 게다가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했으며 이 궁은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3천여 개의 방이 있었으며 그 방들 중 반은 지하에 존재했으며 나머지 반은 지하 방의 위층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책에 기록하였다. 나는 2층에 있는 방들을 볼 수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것들은 왕들의 관과 신성한 악어들의 관이 안치되어 있어 외부인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지상에 있는 방들은 사람이 지었다고 믿기지 않은 만큼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로 이 궁 안에는 흰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앞마당이 있고 이 궁의 끝에는 약 70여 미터에 이르는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동물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 궁에서 지하 도시를 통해 피라미드 지하로 갈 수 있었다라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했다. 너무도 세세한 묘사였기에 지어서 썼을 것이라는 생각은 감히 못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헤로도토스의 글을 신뢰했다. 헤로도토스의 저서 외에도 또 다른 유명 역사가들의 저서에서도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헤로도토스가 처음 그곳을 다녀온 지 400여 년이 흐른 BC 60년에서 57년경 이집트를 여행했던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 또한 미궁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다. 다만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의 방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지만
방들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궁에 대한 엄청나고 훌륭한 건축 기술에 대한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의 저서에는 미궁 바로 옆에는 이것을 건설한 왕의 무덤이 있고, 미궁은 안내원 없이 다닐 수 없을 만큼 크고 복잡하다고 했으며 모든 방의 천장이 하나의 돌로 이어져 있다고 했다. 로마의 역사가인 가이우스 대 프리니스 또한 이집트를 방문한 후 100년쯤 후에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이때에도 미로를 목격했다라는 그의 기록담이 그의 저서인 박물지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는 미궁이 총 90여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많은 회랑인 긴 통로들이 있다고 적혀 있다. 17세기에 와서는 예수의 사제이자 뛰어난 고대 이집트 연구가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르어가 지하미궁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대생으로 남기기도 했다. 그림을 보면 헤르도토스가 설명한 미궁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책을 토대로 상상해서 그렸는지 아니면 직접 목격하여 그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1888년 플린더스 패틀이라는 고고학자는 본인이 미궁의 위치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파편들이 너무도 적었기 때문에 헤르도토스가 말한 지하미궁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처럼 발전한 현대에 와서도 미궁은 찾을 수 없을까? 그것에 대하여 학자들은 일단 미궁이 처음 목격된 그 이래로 수천 년이 흘렀고 그동안 지하미궁이 이집트의 거친 모래에 파묻혀서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실제로도 지금껏 발견되었던 많은 유적들이 19세기에 와서야 모래 속에서 발견이 되었고 스핑크스 또한 수차례 모래에 파묻혔다 드러나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미궁 또한 깊숙한 모래 바닥에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인 2006년에 벨기에와 이집트가 공동으로 참여한 한 발굴팀이 미궁을 찾아냈다고 발표하게 되는데 그들은 피라미드 근처에서 오랜 조사 끝에 미궁의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입구를 발견했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와 문화부까지 지하미궁의 수색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후로 더는 미궁에 대한 발굴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집트가 이 인류사에 존재했던 거대한 지하미궁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괄하자 벨기에 발굴팀이었던 코르디가 직접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지하미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미궁에 대한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집트 정부가 발굴을 꺼려했던 것일까? 학자들은 과거 이집트 정부가 발굴과 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건축물이 진짜 존재한다면 오랜 시간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작업을 할 경우에 뭔가 실수가 있다든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거라고 이야기했다. 현재는 이 미궁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처 지역이 모아리스 호수 인근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곳의 강은 오랜 세월 대부분 말라 없어진 상태이며 하와라라고 불리는 아멘에메트 3세의 피라미드만 남아있다고 한다. 이곳 어딘가에 여전히 지하 속에 파묻혀 있을 미궁. 그 웅장한 모습을 감춘 채 하루빨리 발견해주길 기다리고 있을 이집트의 지하 미궁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